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국어 논술 용수빈입니다. 2025학년도 가천대학교 약술 논술 고득점 합격을 위해서 2024학년도 B형 문제들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가천대학교 약술 논술이 어떤 식으로 이제 시험이 이루어지는지 좀 입시 차원에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가천대 입시에서 가장 특이한 부분은요, 우리 내신과 관련한 부분이 싹 빠지고 논술 100%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수능 최저는 있기는 한데요, 사실 한 과목만 3등급 이내면 되는 정도기 때문에 사실 최저를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약술 논술로 총 정원 1012명을 뽑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의예과를 40명 선발하고 있는데요.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논술은 보지 않기 때문에 저희 강의에서는 딱히 언급하지 않을 거고요. 40명 제외한다고 쳐도 우리 970명가량을 국어 논술 그리고 수학 논술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는 셈이죠. 약술 논술을 보는 학교로는 가천대뿐만 아니라 서경대, 수원대, 삼육대, 한신대 그리고 올해 신설된 학교는 을지대, 상명대, 신한대 정도가 있는데요. 약술 논술의 유형이 워낙에 다 유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천대학교를 중심으로 약술 논술을 많이 공부를 해둔다면 다른 학교들 유형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가천대학교 논술을 위주로 그리고 그것을 첫 번째로 학습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수학 과목과 국어 과목을 인문계, 자연계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예과는 언급하지 않을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도 논술 1:1 맞춤 첨삭부터 소수정의 맞춤 수업 그리고 자체 교재를 통한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여름방학부터는 현장 강의 그리고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영상 강의, 라이브 강의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약술형 논술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과목별로 이렇게 다양한 선생님들이 과목들을 잘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요. 네, 조금 더 입시적인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인문 계열은 국어 9문제, 수학 6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계열은 인문 계열과 반대로 국어 6문제, 수학 9문제 보고 있고요. 최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도 언급했다시피 인문계, 자연계열 대다수의 학과들이 이에 속하겠죠. 한 개 영역만 3등급 이내면 됩니다. 사실 하나도 내가 3등급 이내인 과목이 없다. 그러면 인서울대학 꿈꾸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약술 논술 열심히 하면 가천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바이오로직스 학과, 클라우드 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가천대에서 설립한 특수학과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런 학과들은 취업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이계 영역 합이 5 이내 혹은 이계 영역 합 4 이내 이 정도 성적대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본인 성적이 조금 높다, 그리고 약술 논술도 내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다 하면 이런 과들도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네요. 네, 출제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국어과 같은 경우에는 1학년 국어가 주 범위입니다. 그래서 제시문 난이도 자체는 수능 국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약술 논술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당장 수능 국어에 접근하기에 문해력이나 독해력이 너무 떨어지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학, 독서, 화법, 작문, 문법 영역에 걸쳐서 제시문이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은 문항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충실한 답안이 정답이 되겠고요.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한 답안만이 정답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에는 시험 날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연계열을 제외한 전부 인문계열, 컴퓨터공학과, 간호학과, 클라우드공학과, 바이오로직스학과 모두 2024학년도 11월 25일에 시험을 치르고 있고요. 자연계열은 2024학년도 11월 26일에 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집 단위 함께 살펴볼까요? 사실 애초에 인원을 굉장히 많이 뽑기 때문에 학과별 인원수도 상당히 많은 수를 약술형 논술로 선발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형학과죠. 50명 정도를 약술 논술로 선발하고 있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금융 빅데이터 학부 26명 선발하고 있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경제학과, 응용통계, 사회복지부 다 10명 이상 선발하고 있고요.
AI 인문대학은 학과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대학에서 71명 선발하고 있습니다. 법과대학도 마찬가지로 법학과, 경찰, 행정학과 따로 구분하지 않고 44명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학부 역시 33명, 화공, 생명, 배터리 공학부 58명, 기계공학부 51명 선발하고 있고요. 또 여기 나머지 학과들도 다 10명 이상 선발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반도체 대학 같은 경우도 전자공학과와 반도체 공학과를 구분하지 않고 61명 정도 선발하고 있고요. 인공지능학과 40명, 컴퓨터공학과 40명씩 선발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간호학과도 83명이나 뽑고 있고요. 의예과도 40명 선발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지만 국어 논술은 보지 않는다는 점 아까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2025학년도 가천대학교 고득점 합격을 위해서 2024학년도 문제들을 가져와서 저희가 조금 중요한 포인트들만 쏙쏙 집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B형 문제들을 통해서 가천대학교의 유형을 파악을 해보고 또 평가 기준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약수령 논술을 접근할 때의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수능 국어 지문을 읽을 때랑은 달리 전체 지문을 다 흡수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능 국어 같은 경우에는 한 제시문에 문항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딸려있죠. 적게는 4, 5개에서 많게는 7, 8개까지 딸려있는데요. 그럼 사실 출제가 될 만한 부분에선 다 문제가 나온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따라서 문제를 먼저 확인하지 않고 제시문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에서 출제가 될지 내가 쏙쏙 뽑아서 기억을 하면 다 문제가 나오는 셈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우리 약수령 논술에는 한 제시문에 적으면 한 문제, 많아봤자 2문제 정도밖에 할당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제시문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을 다 문제로 출제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정독하고 문제에 접근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이고요. 그래서 우린 뭐부터 항상 파악을 해야 한다? 문제 내용부터 꼼꼼하게 파악을 해서 내가 이 긴 전체 제시문에서 어떤 포인트만 쏙 뽑아서 답으로 작성하면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경쟁자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착안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한 방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먼저 확인할 거예요. 문제 1번 봅시다. 보기는 위 강연을 들은 청자의 반응이다. 이거는 A형이죠. 죄송합니다. 네, B형 1번 우리 확인해 볼게요. 자, 보기는 제시문을 작성하기 전에 수립한 글쓰기 계획의 일부이다. 보기에 기억이 반영된 문장을 제시문에서 찾아서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쓰시오. 어절이라는 건 뭘 기준으로 구분을 하는 거다? 띄어쓰기 기준으로 구분하는 거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천대학교에서는 해당 시행을 적어라, 시어를 적어라, 어절을 적어라, 단어를 적어라 이런 식으로 특정 부분들을 작성하기를 요구하는 답안 형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제대로 이해를 했어도 어절이 뭔지, 단어가 뭔지, 음절이 뭔지 헷갈린다면 절대로 정답을 맞힐 수가 없겠죠. 어절은 뭐다? 띄어쓰기 기준이다. 자, 그래서 내가 어떤 문장에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써야 하느냐. 자,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가 도입된 목적과 배경을 밝혀서 제도의 취지를 설명한다. 이건 우리가 적어야 할 부분은 아닌 거죠. 왜? 우리는 기억에 대한 부분을 적어야 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찾는 부분 이전에 뭐부터 먼저 나와준다? 목적이랑 배경 그리고 취지가 먼저 나와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찾는 내용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장애인 고용 상태를 드러내는 일종의 현황을 제시하고 분석하여 독자의 문제의식을 유도하고 있다. 우린 이 부분을 찾아서 쓰셔야 돼요. 자, 그럼 뭐가 중요하다? 장애인 고용 현황이 나타나 있는 문장을 찾읍시다.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 있을 거냐면 장애인에게 직업이 필요한 이유를 밝히고 직업이 필요한 이유를 얘기할 거래. 그 다음에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의 필요성을 부각할 것이다 라고서 글의 개략적인 구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할 부분은 기억이라는 점만 확실하게 잡고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자, 1문단 빠르게 볼까요? 우린 일단 뭘 알아요? 우리가 찾는 내용이 그래 가장 처음에 나오진 않을 거란 걸 알아. 왜냐하면 우리가 찾는 부분 이전에 뭐가 있었어? 뭔가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 의도 이런 게 먼저 나올 거라고 우리가 문제에서 확인을 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는 초반 부분을 너무 힘줘서 읽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는 직업생활을 통한 생존권의 보장이라는 헌법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는 취지에서 이 제도 왜 도입했는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장애인에게 다른 사회 구성원과 동등한 노동권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 왜 도입했니? 우리 취지가 뭐고 목적이 뭐고 이런 거 설명하고 있어 지금. 1991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50명 이상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을 상대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가 낚이기가 좀 쉽겠죠. 왜? 갑자기 숫자가 제시가 돼. 수치가 제시된단 말이야. 현황. 오케이, 나 찾았어. 하고서 우리 첫 어절로 1991년에 이런 거 쓰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뭐에 대한 내용이야? 법령 자체가 언제 도입이 되었고 얼마나 많은 수의 고용을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찾는 건 근데 뭐에 대한 현황이야? 얼마나 고용되고 있는지, 현황,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럼 아직 안 나왔네 하고 빠르게 넘어가시라고요. 그리고 장애인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의무 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와 상관없이 초과 인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내가 지금 잘하는, 고용 많이 하는 고용주들한테 나라에서 돈 줘요. 이거 고용 현황이니? 아니죠. 이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경제적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의 조사 결과를 보면 여기부터 뭔가의 현황이 나와줄 것 같아. 2020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3.6%,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법에서 정한 수준을 겨우 충족한 것에 불과하다. 이 문장은 우리가 원하는 거, 고용에 대한 현황 두 가지 조건 다 충족을 해요, 안 해요? 하죠. 장애인이 실제로 얼마나 고용이 되어 있는지 지금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써야 할 첫 어절은 뭐겠니? 하지만이 되겠죠. 마지막 어절은 뭐겠니? 수준이다가 되겠죠. 그럼 정답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답을 강력하게 확신을 했다면 우리가 이후 내용을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다 읽고 앉아있으면 시간 낭비겠죠. 다른 친구들은 후딱 답 찍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 텐데, 그래서 답을 확인해 보자면, 자, 맞죠? 첫 번째 어절 하지만, 그리고 마지막 어절 수준이다. 우리가 정확한 문장을 골라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번 같은 문제는 사실 너무 쉬워요. 지문의 수준 자체도 쉽고요.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도 너무 쉽기 때문에 이런 지문에 결코 시간을 많이 쓰시면 안 됩니다. 빠르게 정답 찍고 과감하게 넘어가시라는 거. 자, 다음 2번 문제 역시 우리 문제 먼저 확인을 해볼 거예요. 봅시다. 보기는 제시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선거방송 보도의 예시를 정리한 것이다. 아하, 선거방송 보도라는 것이 있어. 근데 여기는 뭘 정리했냐면 그것의 예시를 정리했다고 하네. 보기 1에서 3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요, 제시문 기억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럼 기억이 뭔지 확인하고 올까요? 기억이 뭐냐면요, 선거 방송 보도로는 개인화 보도, 부정식 보도, 경마식 보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이걸 쌤이 항상 뭐라고 부르냐면 병렬 문장이라고 불러요. 자, 병렬 문장이 뭐냐? 우리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당연한 사고를 한 가지 해보자. 내가 지금부터 글에다 뭐라고 쓸 거냐면, 과일의 종류에는 사과가 있다. 그리고 배가 있다. 그리고 귤이 있다. 라는 문장을 적었다고 쳐보자. 그럼 우린 뭘 유추할 수가 있냐면, 그러면 이 문장 이전에는 뭘 얘기했을까? 과일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했겠지. 그럼 이 문장 이후로는 무슨 얘기를 할까? 그래서 웬만한 우리가 어떤 논리적 이유가 없다면 내가 제시한 순서대로 얘네를 하나하나 설명하겠죠. 첫 번째 뭐부터 설명할까? 사과에 대해서 실컷 설명할 거야.
두 번째 뭐 설명할까? 배에 대해서 실컷 설명할 거야. 세 번째 뭐 설명할까? 귤에 대해서 실컷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장 역시도 정확히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 봐봐. 선거 방송 보도로는 개인화 보도, 부정식 보도, 경마식 보도가 있대. 그럼 바로 다음 문장에서 뭐부터 얘기해 줄까? 얘부터 설명하겠죠. 개인화 보도는 하고서 개인화 보도의 개념을 막 설명해줘. 그 다음 뭐 얘기해줘? 부정식 보도는 하고서 부정식 보도 설명하죠. 그 다음에 뭐 얘기해줘야 돼? 방송사의 이익 여기에 꽂히면 안 돼. 얘들아 조금 더 가봐. 경마식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대. 그래서 아까 깔아놓은 A, B, C를 순서대로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글이 바로 이 글이다 라는 걸 우린 전체 글을 다 읽어보지 않고 파악할 수가 있다고요. 그럼 요 정도 구조를 파악한 뒤에 아하,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그걸 각각에 해당하는 애들을 우리가 매치시켜주면 되는 거잖아. 아까 종류 뭐 있었어? 개인화 보도가 있었어. 그리고 뭐였니? 부정식 보도가 있었죠. 그리고 경마식 보도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요 각각에 매치시켜주는 일만 하면 답 짓고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장을 내가 다 읽기가 싫어. 이거 문장 통으로 기억하는 거 너무 귀찮단 말이야. 그럼 뭐 하시면 되냐면 문장 안에서 뭐가 핵심 정보고 뭐가 핵심적 특징인지를 구분해내는 연습을 우리가 좀 해보자. 자, 특정 후보의 비리에 대해 경쟁 후보자 또는 상대 측 정당의 입장을 보도하면서 비리 내용을 해석, 분석하는 내용을 더한다. 이 내용의 제일 특징적인 단어 하나 찍으려면 뭐 찍을 것 같아? 나였으면 비리 찍을 거야. 특이하죠? 자, 그 다음 후보들의 지지율 양상, 후보자 간의 토론에 대한 보도 안에 이 보도 주제를 다룬 언론인 또는 뉴스 패널들의 해석을 포함한다. 나였으면 언론인 또는 뉴스 패널들 이야기를 넣어줄 것 같아요. 그게 얘의 특징이죠. 또 3번. 정치적 이슈의 내용이나 배경 등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이슈를 놓고 정치 싸움을 벌이는 정치인에게 집중한다. 여기서는 뭐가 중요해? 정치인이라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럼 우린 글을 갈 때 뭐만 머릿속에 박아놓고 가시면 되냐면 비리, 언론인, 그리고 정치인에 꽂힌 상태로 머릿속에 잘 넣어놓고 글로 가보자. 자, 우리 1문단 이걸 읽어야 될까요? 안 읽어야 될까요? 얘들아, 1문단 안 읽어도 돼. 왜냐하면 우린 지금 뭐가 필요해? 선거 방송 보도가 뭔지 개념 안 궁금해. 다만 선거 방송 보도라는 큰 개념 하에 세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아. 우린 그 세 가지 종류의 내용을 파악해서 뭐가 비리고 뭐가 개인이고 뭐가 하나 뭐였죠? 언론인과 관련한 내용인지만 캐치해내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쵸? 나 같으면 1문단 읽지도 않을 것 같아. 근데 겁이 많고 소심하고 좀 안 읽으면 안 될 것 같고 안 읽으면 막 손발이 벌벌 떨릴 것 같고 그렇다면 뭐 읽고 계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빠르게 읽어줘야겠죠? 자, 읽었다고 치자.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부터야. 선거방송 보도에는 개인화 보도, 부정식 보도, 경마식 보도가 있대. 개인화 보도부터 가보자. 정치인의 공적 영역뿐 아니라 사적 영역에 대해서도 보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보도에 대해서는 정치인 개인을 강조하는 반면 개인이 아닌 정당 조직 제도에 대한 초점은 감소한대. 개인화 보도에서도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정치인이나 정당 지도자들에 대한 초점을 두는 보도를 바로 지도자와 보도라고 하는데 다 필요 없죠. 결국 얘의 키워드는 뭐야? 개인, 정치인이잖아. 그럼 이거 몇 번? 이거죠, 우리. 뭐니? 내가 왜 지워버렸지? 미안하다. 요게 바로 우리 방금 본 개인화 보도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뭐랑 뭐 남았다? 비리랑 뉴스 패널 혹은 언론인 해석을 다루고 있는 부분들만 빠르게 잡아주면 된다라는 거. 다음 부정식 보도는요,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정부 등을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불법 부정선거, 흑색선정, 후보자나 정당의 비리 등을 보도하거나 블라블라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보도한데 부정식 보도는 해석적 저널리즘과 결합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해석적 저널리즘은요, 특정 사안에 대한 사설을 예시로 활용하면서 그 언론이 사안에 대해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뭐가 좋아요? 이거죠. 부정식 보도.
자, 그럼 마지막 거 가봅시다. 방송사의 이익을 위한 보도로 경마식 보도도 있다. 경마식 보도는 뭐냐면 정치적 쟁점이나 후보자의 자질, 능력, 도덕성 등 선거에서 중요한 본질적 내용보다는 뭐가 중요해요? 득표율 예측, 후보자들의 지지율 변화, 선거 운동 전략 이런 것들을 집중 보도하는 방식이다. 근데 뭐랑 주로 결합한다? 해석적 저널리즘과 결합한 형태로 잘 나타난다. 자, 그럼 우리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이건 뭐였어요? 부정식 보도였죠? 이건 개인화 보도였죠? 이건 뭐였을까? 우리 방금 이야기한 경마식 보도였죠. 경쟁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언론인이나 패널들이 이에 대해서 사설을 덧붙인다 하는 개념. 정답 확인해 볼게요. 1번 부정식, 2번 경마식, 3번 개인화만 적어주셨어도 정답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부정식 보도 괜찮습니다. 부정식 보도 유형까지도 괜찮습니다. 우리 답안 확인하셨으면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2번도 느꼈겠지만 어렵지가 않잖아. 너무 쉬운 내용이죠. 본문 자체도 쉽고 지문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1, 2번 같은 문제에는 시간을 많이 쓰지 말아야겠다라는 강박이 본인 안에 좀 주어져 있어야 해요. 다음. 자, 3번 문제 먼저 확인해 봅시다. 보기 2는 제시문을 읽고 보기 1의 사리를 분석한 것이다. 보기 2에 1, 2에 들어갈 적절한 숫자를 쓰시오. 자, 뭔가 보기 1에 두 가지가 제시가 돼 있고요. 보기 2에는요, 그래서 가의 무게는 몇 킬로고 다의 무게는 몇 킬로인지 쓰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얘의 무게, 그리고 얘의 무게가 궁금한 거야. 자, 그럼 위에 거 먼저 확인해 봅시다. 대저울의 받침점에서 왼쪽으로 30cm 떨어진 위치에, 자, 이게 받침점이라고 치자. 왼쪽으로 30cm 떨어졌어. 근데 여기다 뭐를 걸어? 1kg짜리 추를 걸 거야. 그리고 받침점에서 20kg 정도 떨어진 위치에다가 뭐를 걸 거야? 가를 걸 거야. 근데 이 가의 무게는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걸 찾아내주면 되겠죠? 대저울의 지렛대와 관련한 개념 부분을 잘 읽으면 이걸 계산하는 방법 혹은 수식이 제시가 되어 있을 거야. 그 다음 이번엔 대저울이 아니라 뭐야? 전자저울이야. 근데 아무런 물체도 올려놓지 않았을 때, 즉 0kg이었을 때 금속 탄성체의 길이는 10cm다. 뭔가 길이와 관련되어 있네. 아무것도 안 올렸을 때 이미 10cm래. 이 부분을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 이 저울에 이번엔 내가 10kg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12cm가 됐습니다. 그러고 이 나 위에다가 몇 킬로를 더 더해줬어. 그랬더니 몇 cm가 된다? 13cm가 된다. 우리가 구해야 할 건 뭐랑 뭐다? 가랑 요거의 무게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내가 안 나오네. 자, 그래서 본문으로 가보면 우린 뭐부터 찾아야 한다? 대저울과 관련해서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 찾아내셔야 하고요. 전자저울과 관련해서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 찾아서 얘네 계산 딱딱 해주면 끝나겠지.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건 수학 논술이 아니라 국어 논술이죠. 너무 어려운 고도의 계산을 요구를 할까 안 할까? 안 할 거예요. 사칙 연산만 할 수 있으면 풀리는 수준의 문제가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용 정리만 깔끔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저울은 어떠한 원리로 작동하여 물건의 무게를 측정을 하는 것일까? 대저울 나왔다. 양팔저울과 대저울은 지렛대의 원리를 응용한다. 양팔저울은요, 지렛대의 중앙을 받침점으로 하고요. 똑같은 위치에다가 접시를 매달아요. 그런데 이런 양팔저울은 지나치게 무겁거나 부피가 큰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이제 무슨 얘기 할까요? 대저울 얘기하겠죠. 왜? 아까 양팔저울이랑 대저울을 나란히 병치를 해놓고 뭐부터 설명 때렸어? 양팔저울 설명 때렸어. 근데 걔가 한계가 있대. 그럼 이제 누구 나와줄 차례야? 대저울 나와주겠죠. 그래서 대저울이 나왔습니다. 대저울은 받침점에 가까운 곳에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를 걸고, 즉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를 20cm 거리에다 걸어주고요. 반대쪽에는요, 추를 걸 거예요. 그래서 평형을 이루는 지점을 찾는 방법으로 물체의 무게를 측정을 할 거거든요. 자, 식이 나왔다 얘들아.
물체의 무게, 즉 우리가 모르는 거 x, 그거랑 받침점과 물체의 거리, 즉 20cm였죠. 그거는 뭐랑 같다? 추의 무게 1kg 곱하기 걔네의 거리 30cm였죠. 즉 정리하면 뭐다? 20x는 30이다. 그럼 x는 뭐야? 20분의 30이야.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1.5가 되겠죠. 그러면 일단 가 정답 몇 킬로그램? 1.5kg이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하나도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우리 이제 두 번째 다의 무게를 측정하러 한번 가봅시다. 이번엔 대저울이 아니라 전자저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 다 읽었어. 전자저울은 나올 거 나왔다. 스트레인을 감지하는 장치인 스트레인 게이지가 부착된 무게 측정 소자를 작동 원리로 한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왜? 우리는 이 전자저울 원리에 있어서 뭐랑 뭐가 필요하냐면요, 무게와 길이 사이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근데 갑자기 생뚱맞은 길이도 무게도 아닌 스트레인이라는 개념이 나와버렸어. 그럼 무슨 생각을 하셔야 돼? 아, 그래서 스트레인이 무게야? 아니면 그래서 그 스트레인은 길이야? 요걸 찾아내서 매치를 시켜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무게 측정 소자는 금속 탄성체로 되어 있는데 전자저울에 물체를 올려놓으면 이 금속 탄성체에는 스트레스에 따라서 스트레인이 발생한다. 얘네 둘이 같은 개념이 아니겠지? 자, 여기서 스트레스란 먼저 스트레스를 설명해 줍니다.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을 가리키는 것으로 압력과도 그 말이 동일하대요. 그런데 반면에 스트레인이란 스트레스에 의한 길이의 변화량을 가리키는 거래. 자, 알았다. 나 알았음. 스트레스가 뭐랑 동치야? 무게랑 동치야. 스트레인이 뭐랑 동치야? 길이랑 동치야.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이쪽에 있는 건 뭐에 대한 얘기다?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다. 이쪽에 있는 건 뭐에 대한 얘기다? 스트레인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스트레스란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을 가리키는 거고 압력과 동일한 거였어요. 스트레인은 길이에 대한 변화량을 가리키는 것이었고요. 길이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길이로 나눈 값이 바로 스트레인이에요. 스트레스에 따라서 금속 탄성체는 인장 변형이 일어나고 스트레인 게이지에서는 스트레인에 따른 저항 변화가 일어나는데 스트레인은 스트레스의 크기에 비례하고, 얘들아 이것만 잡아주면 돼. 내가 말했죠. 약술논술에서는 우리 문제가 요구하는 정보만 쏙쏙 빼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요구하지 않는 나머지 정보값은 나에게 있어서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적당히 흘려있는 법도 적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다? 얘네들의 관계가 필요했잖아. 우리는 무게랑 길이의 관계가 필요했다고요. 다시 말해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의 관계가 필요했다고요. 근데 얘네가 어떠하대? 비례하대. 자, 오케이 됐어. 자, 그럼 0대 10이었단 말이야. 근데 얘네가 10대 12가 됐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스트레인은 변화량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처음에는 변화량이 아니죠. 전혀 변화를 안 했죠. 그럼 그냥 0으로 쳐주자. 얘가 기본값이 되는 거예요. 10cm라는 게. 자, 그러면 10kg 커졌을 때 지금 몇 cm 커졌어요? 2cm 커졌어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찾아내야 할 값은 뭐예요? 13cm가 됐어요. 다시 말해 변화량이 몇 cm예요? 1cm가 커졌어요. 자, 우리 무게가 10 커질 때 길이는 2 커졌지. 근데 이 부분에서 길이가 1 커졌대. 그럼 무게 몇 커졌을까? 5 커졌겠죠. 너무 쉽죠? 그래서 정답은 몇 킬로가 된다? 5kg가 된다. 아까 여긴 뭐였죠? 1.5kg였죠? 정답 확인해 볼게요.
자, 정답 1번에 1.5 괜찮습니다. 1.5kg까지 괜찮고요. 2번에 5 괜찮습니다. 그리고 5kg까지 정답으로 인정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 약수량 논술의 마지막 문제는 거의 문학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문제 먼저 확인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현대 시가 아닌 소설이 등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요한 건요. 현대 소설은 굉장히 내용이 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문제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것만 캐치해서 글 빠르게 읽으시고 내가 원하는 것만 캐치해서 바로 글 접어버릴 거예요. 오케이? 자, 문제 4번 보자. 보기는 제시문에 대한 설명의 일부이다. 보기에 1에서 3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써라. 자, 출세기 이 글 제목인가 봐. 는 언론이 한 인간을 어떻게 파멸시키는가를 보여주는 글이래. 자, 누가 누구를 파멸시켜? 언론이 인간을 파멸시키는 글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중인물 1에 대한 2의 태도 변화가 이것을 보여준대요. 언론의 습성을. 자, 그러면 1이랑 2 중에 언론 쪽인 사람이 누굴까? 2번이겠죠. 1이랑 2 중에 파멸을 당하는 인간 쪽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1이겠죠. 자, 그래서 이거 잘 확인해 주시고요. 1이 인간이에요. 파멸당하는 인간. 2가 언론 쪽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뭐 블라블라 했을 때는 기사 소재가 되고 블라블라 했을 땐 기사 소재가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 그냥 빠르게 읽어라. 하나하나 읽고 있을 필요가 없어. 왜? 이거 다 합치면 결국 무슨 내용이다? 언론이 인간을 어떻게 파멸시키는 건지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읽고 있지 말자고요. 자, 이러한 태도 변화를 통해 이러한 태도 변화 누구 거? 언론 거. 작가는 오늘날 대중매체가 갖는 특성을 비판하는데 이와 같은 현대사회 대중매체의 특성은 작품 속에 3이라는 표현에서 잘 드러난다. 즉 3은 대중매체에 대한 표현이어야 돼. 자, 근데 대중매체에 대한 표현이기만 하면 정답이 되니?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현대사회 대중매체의 특성인데 작가가 뭐 하고 있는 것, 비판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해 언론이 인간을 파멸시킨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중매체적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이거 빠르게 독해하고 우리 B형 마무리 해봅시다. 자, 앞부분 줄거리. 갱구가 무너진 현장에서 광부 김창훈과 국민들과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약 16일 만에 구출이 된다. 유명 인사가 된 김창훈은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된다. 이후 김창훈은 가족을 등진 채 유흥에 빠져 지내다 돈을 모두 탕진하게 된다. 자, 그럼 벌써 누가 나왔어요? 김창호라는 사람이 나왔죠. 김창호는요, 언론 쪽 사람일까요? 언론에 의해서 파괴당하는 사람일까요? 벌써 삘이 와야 돼. 언론 쪽 사람은 아니겠죠. 왜? 걔는 언론에 관심을 받은 대상이고 객체잖아요. 그럼 높은 확률로 여기에 누가 들어갈까? 김창호 들어갈 것 같아. 자, 김창호, 동진관업소 오동갱에 묻혀있던 광고 김창호의 홍기자. 아? 김창호씨? 자, 언론 쪽 사람 나온 것 같아? 안 나온 것 같아? 나온 것 같지? 자, 우리는 이 답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뭐만 파악해 주시면 돼요? 언론이 인간을 파멸시킨다라고 했으니까 홍 기자가 광부 김창호를 파멸시키는지 혹은 그것에 일조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자, 역시 절 알아보시는군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모두 참 고마웠지요. 전 정말 잊지 않고 있습니다. 홍 기자, 그런데 뭐 볼일 일수? 나 바쁜데? 관심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없어 보이죠? 자, 절 좀 도와주십시오. 가족을 잃었어요. 차비도 없고요. 홍 기자, 돌아서서 5,000원짜리 주면 이거 갖고 가세요. 그리고 저기 밑에 가면은요, 사람 찾는 광고 있으니까 거기 나가보세요. 아우, 나 바빠요. 자, 지금 뭐 하고 있니, 홍 기자가 김창호를? 무시하고 있죠. 아, 여보시오, 아무래도 날 이렇게 대할 수가 있나요? 내가 한때는 그래도 블라블라 했던 사람이에요. 영부인도 나한테 관심이 있었고요. 서울시장도 관심을 보였다고요. 억울하고 있죠. 멍하니 말을 읽는다. 홍 기자가 논문의 마지막 부분을 읽는 동안 천천히 퇴장한다. 자,
지금 우리 김창호 씨는 홍 기자의 무관심 속에서 쓸쓸하게 퇴장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죠. 홍 기자 결론. 따라서 매스컴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현대인이다. 우와, 대중 매체에 대한 표현 나왔다. 매스컴. 답이겠니? 아니겠죠. 우린 뭐가 필요했어? 대중 매체에 관한 표현이면서 동시에 비판적이고 인간 파괴를 다루고 있어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스컴은 답이 될 수가 없고, 매스컴은 20세기적인 종교가 되었고, 종래의 어떤 종교나 예술보다 기묘한 현실적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한한 기능으로 인해 인간 부재의 매스컴에 이르지 않는가를. 부정적인 표현 나왔죠. 그리고 뭐에 대한 표현이에요? 매스컴에 대한 표현이죠. 정답은 뭐가 된다? 인간 부재가 된다. 뭐 밑에 내용 읽을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불안하고 인간 부재가 맞을지 아닌지 너무 고민된다, 헷갈린다 하면은 더 읽어보셔도 뭐 굳이 말리지는 않겠지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확인하고 빠르게 마무리 해봅시다. 자, 1번의 답은 인간 김창호 씨 맞았죠. 객체적으로 언론에 의해서 파괴 혹은 파멸을 당하는 대상이었고요. 자, 2번 홍 기자 혹은 홍성기 기자 다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 3번 인간 부재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정답들과 문제 가천대에서 약수령 논술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는 정답으로 인정이 되고 혹은 인정이 되지 않는지를 확인을 해봤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답이 굉장히 확고하게 정해져 있는 유형이고,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만 다른 답들이 인정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약수령 논술이라고 너무 쉽고 모호한 과목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6월부터 혹은 여름부터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다면 수능 끝나고 수능 직후에 약수령 시험 논술을 보러 갔을 때 분명히 고득점 내지 만점까지 가능하리라고 장담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OT 강의, 2강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